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7월 25일 목요일 11시 정각이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하고요. 유시민이 불집힌 유튜브 저널리즘 논쟁, 손석희 질문들에 나온 얘기죠. 이 이야기 깊이 있게 좀 파헤쳐보고요. TSMC하고 삼성전자가 돈 싸들고 가서 줄 서서 기다려도 뭐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그런 슈퍼 을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엔비디아 아니고요. ASML이란 기업인데 들어보셨어요? 네, 이 기업의 기술력이 뭐길래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건지 최승병 박사하고 테크노믹스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바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유시민 평론가의 책을 읽었습니다. 네. 이게 바로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종합 베스트셀러에 다 올라있는 그 책. 화제의 책이죠.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그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리뷰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 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가 어떻게 비참해질 것인지에 대한 책이고 그를 비판한 책이라고 많이 나왔는데요. 그 얘기가 많이 있는 건 맞아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유시민 평론가가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리석은 정치업자다. 이런 윤 대통령을 기성 언론이 온 힘을 다해서 비호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각성하고 일어나서 결국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끌어내릴 것이다 라고 주장은 하고는 있습니다. 많은 서평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다뤘어요. 그런데 이 책의 핵심은 딴 데 있어요. 이 얘기는 사실 제가 볼 때 유시민 평론가가 마지막에 한두 페이지에 있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 깔아놓은 겁니다. 핵심 뭐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대사면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대사면해야 된다. 닉슨 모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닉슨 모델이 뭐냐? 197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벌어지잖아요. 리처드 닉슨이 미국 대통령일 때 야당의 선거사무소를 도감청하고 불법으로 이 선거 공작을 펼쳤다. 이게 드러나게 되니까 이게 의회에서 닉슨 대통령을 막 탄핵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워터게이트 사건인데 탄핵을 하러 들어가는 와중에 닉슨 대통령이 자진 사임을 합니다. 자진 사임을 하면서 그 조건이 뭐였냐면 사실은 대사면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이 일과 관련해서 기소도 처벌도 없는 대사면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후임 대통령이 된 포드 대통령이 대사면 단행합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 측근들은 좀 처벌받았는데요. 닉슨 대통령 본인은 이 워터게이트 사건하고 관련해서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모델을 고려해야 한다고 유시민 평론가가 쓰고 있어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찌어찌해서 뭐 잘못된 대통령이고 그래서 결국은 최후를 불행하게 맞을 건데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사임하게 해야 된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증오의 정치가 시작된 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수사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한쪽이 집권하면 다른 쪽 전직 대통령을 계속 수사해가지고 다 패가망신하게 만들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이거 끊어내자는 그 주장이 하나 있어요. 그게 있고요. 근데 두 번째 핵심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 대사면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정치가 경제다에서 장성철 소장하고 김준일 평론가 나오시잖아요. 그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정치 얘기니까. 근데 오늘은 이정환 대표님 모셨으니까 이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요. 한 장에 걸쳐서 언론을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기존 언론은 모두 낡았고 유튜브가 새로운 저널리즘의 장이다. 조선일보든 한겨레든 KBS든 MBC든 똑같다. 다 제대로 된 언론이 아니고 윤석열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가고 민주당을 탄압하는 그런 서사의 기획자들이다. 라는 취지의 한 장을 할애해서 이게 5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 장이에요. 언론 얘기가. 나머지는 다 정치 얘기인데. 그리고 뉴스공장의 김어준만이 그런 낡은 판을 뒤집으려는 언론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지 이정환 대표님께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히 그 다른 판이 열린 건 맞죠. 맞고 유시민 이사장도 그렇고 김어준 씨도 굉장히 강력한 그 여론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도 맞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사회 변화에 중요한 그 뭐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이제 오늘 계속 할 이야기가 그건데 기성 언론대 유튜브 아니면 방송대 유튜브 아니면 뭐 이쪽에 거짓이 있는 유튜브 이쪽에 진실이 있는 거짓을 말하는 언론 아니면 뭐 권력의 눈치를 보는 언론 진실을 말하는 유튜브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문제인가? 예를 들면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TBS에서 방송하던 김어준과 지금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김어준이 과연 다른 방송인가? 같은 콘텐츠인데
결국 이제 플랫폼과 그 유통 경로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TBS에 있을 때 김어준도 사실은 유튜브에서 훨씬 더 많은 조회수와 영향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MBC나 뭐 KBS 기성 언론들도 다 이제 그 유튜브로 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대척되는 개념이 아니다. 새로운 그 콘텐츠 유통 경로, 이 콘텐츠와 플랫폼을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유시민 씨가 언론을 믿을 수 없어 유튜브로 간다라고 말하는 건 언론과 유튜브를 너무 대척적인 관계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이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두 개는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다. 네. 제가 네. 여기 한 대목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다는 걸 네, 네. 강조하기 위해서. 한국의 신문 방송은 대부분 사회 공론장이 아니라 기득권 집단의 이념을 전파하고 그들의 이익을 수호하는 정보 유통 회사가 되었다. 네. 정치적인 면에선 보수 세력의 선전기관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것은 주장이 아니라 서술이다. 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것이다. 네. 그렇다고 언론 기업이나 언론인을 비난했다고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언론이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논란이 됐던 손석희 질문들에서 이제 그 유시민 전 이사장과 김희원 이제 한국일보 기자의 둘의 이제 엄청난 그 논쟁도 그 연장선에 있는 걸 거고요. 일요일 저녁에 MBC에서 네, 맞습니다. 손석희가 네. 했던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죠. 그 유시민 그 이사장의 저 말을 듣고 사실 기성 언론의 이제 기자들이 굉장히 반발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김희원 기자 같은 경우는 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여전히 현장에서 진실과 정의를 싸우는 언론이 많은데 왜 이렇게 다 깎아내리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둘 다 핀트가 좀 잘못된 그 뭐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제 딴지일보에서 그런 이제 그 손석희 질문들에 대한 리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 영화 달콤한 인생에 보면 이제 그 이선우, 김선우죠. 거기 이제 이병헌을 찾아오는 이제 그 조폭 그 이제 킬러가 있는데 그런 말 하죠. 잘못했음 네 마디만 하면 용서를 해주겠다. 근데 이제 그 이병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그냥 가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글자로.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하면 모두 용서해주겠다. 사실 저도 이제 기자로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상당수 독자들, 상당수 이제 언론 수용자들은 지금 언론이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길 바란다. 유시민 이사장의 저 분노에 찬 그 언론 전체에 대한 그 이 분노와 혐오, 그다음에 실망, 그다음에 뭐 좌절 같은 것들이 얽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언론이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라는 이제 그 한국 사회의 그 깊은 절망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도 사실 언론 종사자로서 반감이 들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언론에 대한 깊은 실망을 이해하고 출발해야 된다. 그리고 잘못했음이라는 걸 전제로 출발을 해야 이제 그 다음으로 논의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유시민 이사장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에는 진실이 있는데 기성 언론은 권력과 자본에 영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왜 문재인 정권 때는 이렇게 물어뜯었으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렇게 침묵하고 순한 양이 되고 계란말이 말아주면 행복해하는가, 그 질문이 있는데, 상당 부분 그런 식의 도식화된 이제 비판에는 오해도 있지만 그 오해를 극복하는 것도 결국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답답하기도 하고, 사실 이제 그 김기현 실장이 말했던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언론 전반을 불신하면 도대체 한국 사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도 언론이 지금 주도적으로 계속해서 그 비판을 하고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면서 지금 이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에 실패한 것도 언론의 비판 보도 역할이 아니었느냐라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건 언론이 해서가 아니라 결국 그 유시민 이사장이 그런 말 했죠. 마지못해서 겨우겨우 그걸 내놓은 게 그 정도다. 언론이 전폭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싸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유시민 이사장 보기에는 권력과 싸우는 언론은 예를 들면 서울의 소리, 그다음에 더 탐사, 그리고 이제 김어준 뉴스공장 같은 매체들이 훨씬 더 최전선에 써가지고 최전선에 서서 가열차게 싸우고 있고, 기성 언론은 마지못해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이렇게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려고 네. 해도 네. 유시민 평론가라고 불러달라고 책에서 네네.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론가라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왜 이렇게 전직 장관 이런 걸로 부르냐는 이제 네네. 항의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유시민 평론가한테만 사과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맞습니다.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2월 5일에 김진표 의장을 독대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김진표 의장과 박홍근 의원이 전해줬어요. 이태원은 먹거리나 술집도 별로 없고 볼거리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MBC, KBS, JTBC 등 좌파 언론이 2, 3일 전부터 사람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이유가 네. 뭔지에 네. 대한 의혹이 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한테도 사과를 해야 돼. 그러니까 JTBC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네. 우리가 이태원으로 사람들을 잘못 몰아넣은 좌파 방송이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이제 그 이태원 참사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도 사실은 이제 유튜브에서 나오는 방송인데 그렇죠. 유시민 평론가는 유튜브에 진실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유튜브가 온갖 혐오와 차별과 음모론 그다음에 거짓 정보들이 넘쳐나는 것이 또 유튜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거시 언론, 기성 언론 대 저 반대편 유튜브가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 자체가 거대한 플랫폼인 거죠. 거기에 MBC, KBS도 들어가 있고 물론 한국일보나 뉴스토마토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 한편에는 정말 누가 정말 열광하는 그런 예를 들면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있는 거고 또 한편에는 저질 음모를 퍼뜨리는 그런 이제 채널들도 있는 거라서 기성 언론을 뭉뚱그려서 다 썩었다라고 말할 것도 아니고 유튜브에 진실이 있다고 말할 것도 아니고 여기에는 음모론과 온갖 허위 조작 정보 그다음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대로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걸 유튜브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 건 맞지만 유튜브는 진리고 이쪽은 뭐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그건 유시민 평론가는 아무튼 한국사에 뛰어난 그 지식인으로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매우 안타깝기도 하고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잘못했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기본적인 그런 반성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 독자들이 지금 원하는 건 언론의 겸허한 태도, 진실 앞에 겸허한 태도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날 그 김의원 실장의 그 말씀은 상당 부분 그 동의된 부분도 있었는데 또 안타까운 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방송을 사실 끝까지 본 사람들은 매우 적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오기 전에 그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MBC 지상파에 나간 방송이잖아요. 그 시청률이 한 5에서 6%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실제 그 방송을 본 사람 이제 시청자 수로 환산하면 70만에서 많아야 90만 정도인데 이게 전체 국민의 5%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구수 대비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요즘 TV를 틀어놓고 있는 사람 대비 5%이기 때문에 매우 적죠. 그래서 5%라고 해도 그게 5에서 6이라고 해도 100만 명이 채 안 되는 경우인데 질문들의 1회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에서만 400만 뷰, 300만 뷰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2회 이제 그 유시민과 김 의원이 나왔던 그 방송도 이제 아직 시청률은 공개 안 되는 그 정도로 치면 실제로 본방은 100만이 안 되고 근데 이걸 또 MBC에서 클립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130만, 120만, 70만 이렇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다 합쳐도 300만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본방보다 유튜브 훨씬 더 많다는 것. 두 번째는 전체 방송을 보려면 그날 생방송을 보지 않았으면 전체 방송을 보려면 MBC에 가가지고 2,200원을 결제를 하고 풀 방송을 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방송을 준비하느라고. 근데 그렇게 보는 시청자들이 매우 일부일 것이다. 상당 부분은 그 3분짜리 클립을 보고 이 기레기들이 또 이렇게 자기 잘난 척만 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이기도 하고 MBC에서 또 클립을 쪼개가지고 유튜브 올려놨잖아요. 이것도 참 그 주목할 부분인데 왜 방송사들은 자기들의 좋은 콘텐츠들을 다 못 보게 만들어 놓는가? 일부 쪼개가지고 그 전체 맥락 보지 못하게 독자들이 딱 오해하기 좋게 일부 쪼갠 것들 그 세 가지를 다 봐도 하나로 묶어서 전체를 맥락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식으로 콘텐츠로 유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 맥락을 본 사람들이 매우 적고 그 전체 맥락을 보면 이제 사실 거기에 또 언론의 반성도 있고 김의원 실장이 처음에 언론의 잘못한 점도 상당히 많이 있다. 신뢰를 받을 이를 만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그 뒷부분에서는 또 이제 언론을 그렇게 싸잡아서 욕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셨고 사실 전체 큰 맥락을 다 보셨으면 상당 부분 그래도 좀 입체적으로 좀 볼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 자체가 이렇게 입체적이지 않고 단편적이고 파편적이기 쉽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김의원 실장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뒤쪽에 약간 기존 언론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들이 편집돼서 유튜브에 돌아가는 걸 많은 분들은 또 그걸 보고 소비를 하고 왜 반성을 하지 않느냐 비판을 하게 되고 뭐 그렇다는 문제를 말씀하신 건데 제가 토론 그 주요 내용을 이렇게 좀 일단은
주제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손석희 질문들을 유시민, 김희연 두 분이 출연을 하셔서 토론을 한 거죠. 네네. 기본적으로 그 유시민 이사장이 워낙 이제 또 말빨이 세시니까 기본적인 이제 그날 대화 내용이 아까 책에 나온 그대로, 그러니까 유튜브가 언론을 대체하고 있다. 언론을 믿을 수가 없다. 또 한편으로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왜 안 보느냐, 뉴스를 안 본다고 하니까. 뉴스를 왜 안 보세요 하니까 너무 괴로워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게 이제 상당수 국민들이 유시민 평론가의 그 말씀에 동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썬데이 서울 같다라는 표현도 쓰셨어요. 굉장히 선정적인 그 옛날 주간지죠. 주요 키워드들을 뽑아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을 믿을 수 없으니 유튜브로 간다. 이게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는 주류 언론이 하지 못하는 걸 유튜브가 한다. 예를 들면 디올백 논란 같은 경우도 서울의 소리에 나름 특정 보도였죠. 그리고 그 서울의 소리에 특정 보도를 했는데 거의 한 달이 넘도록 주류 언론은 다 그걸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인터넷 신문들이 이제 이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라고 보도를 한 뒤에 그 한 달이 지나서야 이제 지상파에 방송이 뜨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그게 정치권에서 반응을 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다 무시하고 쉬쉬하고 있다가 그게 이제 주류 의제로 떠오른 다음에 비로소 이제 언론이 따라갔던 거죠. 세 번째는 언론은 왜 민주당 정부만 비판하는가?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야들야들해진다라는 표현도 쓰였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상당 부분 한국 사회 오래된 그런 학습된 그 결과이면서도 편견이나 오해이기도 하고 상당 부분 또 일정 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있기도 하죠. 네. 근데 뭐 그런 네. 주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따져보기 그러시죠, 전에 따져보기 전에 일단 뉴스를 안 본다고 유시민 평론가가 네.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보셨을 것 같은데. 한국 사회는 우리 다 뉴스가 너무 괴롭다, 아니면 뉴스를 믿을 수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 여러 경로로 다 뉴스를 하루 종일 보고 듣죠. 그러니까 뭐 카톡을 던져주기도 하고 뭐 앱을 켜면 늘 뉴스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뭐 알람이 뜨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사전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건 전형적인 뉴스 회피 현상이다. 뉴스 회피라는 건 사람들이 뉴스를 안 본다는 게 아닙니다. 저기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지금 그래프를 보여주는데요. 유시민 평론가 이야기처럼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에 뉴스를 안 본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아니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유시민 평론가 뉴스를 안 보는 거 아니죠. 시사 이슈에 굉장히 빠삭하고 사실 모든 뉴스를 다 보지만 뉴스를 안 볼 정도로 불신한다라는 말을 하고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뉴스를 안 보고 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만 본다라고 말하는 건데 김어준 뉴스공장도 사실은 결국 뉴스는 거대한 한 사회의 협업 시스템이기 때문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결국 MBC에서 보도한 것들, 한국일보가 보도한 것들, 아니면 뭐 서울의 소리 듣겠지만 뉴스라는 건 수많은 언론사들이 서로 참조하고 인용하고 서로 반영하면서 이게 같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 공장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최근 연구에서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보는 사람들의 이제 그 정치적 성향을 분석했더니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90% 이상이고요. 또 반쪽에 이제 굉장히 우파적인 유튜브 채널들은 또 이제 상당 부분 또 이제 진보 성향 그 독자들은 거의 보지 않는. 그래서 한국 사회가 특히 또 이렇게 이제 그 정파적인 뉴스 소비가 또 굉장히 강해서 정파적인 뉴스 소비가 강하면 나에게 맞는 뉴스, 또 나의 취향에 딱 맞는 뉴스, 아니면 저기 나쁜 놈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속시원한 뉴스들을 보기 때문에 유튜브에 가면 진실이 있어라고 믿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뉴스를 왜 불신하느냐라는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 보면 한국 사람들이 특히 또 경제 뉴스는 대부분 다 잘 믿고요. 그다음에 또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 외국에서는 코로나 뉴스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한국은 그런 뉴스 다 잘 믿고요. 뉴스에 대한 불신이 높다고 하지만 한국 사회의 뉴스의 불신은 대부분 다 정치 뉴스에 대한 불신. 네. 한국은 정치 뉴스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고 불신 높은데 사실 소비는 엄청 많이 하는 거 많이 같아요. 하죠. 정치 그러니까 뉴스를 열심히 보면서 이걸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다음에 또 사람들이 또 이 자기와 취향이 맞는 뉴스를 골라보는다는 비율이 또 한국이 또 전 세계 가장 또 높은 쪽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못 믿겠다고 하는 건, 불신한다고 하는 건 나에게 맞지 않은, 내가 동의하지 않는 뉴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조국 관련 뉴스들이나 아니면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제 찬반이 때문에 갈리는 그런 이제 뉴스의 편향, 뉴스의 이제 선호 때문에
뉴스를 안 믿는다, 뉴스를 안 본다라고 말하면서 그게 이제 뉴스의 회피인 것처럼 나타나지만 결국 뉴스 회피는 아니고 결국 뉴스에 대한 뭘까요? 그 선호도, 나와 다른 관점의 뉴스를 받아들이냐 마느냐 그런 차이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 하여간 뉴스 회피 현상이라는 것은 예.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는 안 본다는 게 아니고 서로 불신하고 예. 있기 때문에 근데 불신하는 이유는 나와 의견이 다른 저널리즘에 대한 불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그걸 좀 더 들어가면 결국 한국 정치가 지난 몇 년 사이에 극도로 대립과 갈등의 정치로 치달아왔다. 대표적인 게 결국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부터 지금 조국 혁신당 대표 전 법무부 장관의 그 이 사퇴와 그 지금 이제 엄청난 그 사법적인 그 절차를 거치고 있는 과정들,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무려 4건의 재판을 동시에 치르는 그 과정들, 그리고 검찰의 편향된 수사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 한국 사회 이 극도로 끌어오는 그 갈등이 아직 언론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주장, 네. 아까 두 번째 포인트 말씀하셨잖아요. 주류 언론이 못하는 걸 유튜버가 하고 있다. 네. 이거는 약간 설명해 주셨는데 네. 사실 주류 언론이 다 취재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김어준의 저널리즘은 네. 리뷰 저널리즘이다. 지금 이렇게 그 방송에서는 어땠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네. 풀 방송을 못 봤어요. 근데 책에서는 김어준이 사실 손석희를 대체할 미래의 언론인상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그렇습니다. 유시민 사실은 평론가가 이제 하고 있어요. 뭐 사람들이 그런 생각도 많이 하죠. 날것의 팩트 자체는 거짓이 없잖아요. 날것의 팩트는 거짓이 없고 그 팩트를 해석하는 과정과 주장과 논점이 이제 관점이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찬반이 생기는 건데, 사실 그 이제 뭐 저널리즘이랑 많이 바뀌면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런 저널리즘의 이 핵심 원칙이라는 책에도 보면 사실 자체를 전달하는 뭐 완벽한 객관성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결국 그 관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그 자기의 관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드러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게 최근에 이제 저널리즘 원칙인데, 김어준이나 이제 유튜브 저널리즘은 그거보다 좀 더 나가서 강력하게 자기 주관을 투명하게 드러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독자들이 볼 때는 주류 언론은 의도를 숨기고 자기들이 공정한 것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 근데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우리는 편파돼 있다. 적극적으로 편파 방송할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싸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상당수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는 것도 있죠. 보면 이제 유튜브에 이미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MBC의 손석희 질문들도 본방보다 이 유튜브가 거의 그 3배, 2배, 3배 이상의 이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과거 그 TBS 시절에 김어준 뉴스공장도 실제 본방보다 이 유튜브 채널이 거의 10배 이상의 이제 그 독자를 오디언스를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유시민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시민 평론가가 매불쇼에 가서 방송을 했는데 400만 뷰가 넘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죠. 내가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 겨우 5줄 정도 잠깐 나오는데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다. 기자들이 듣고 싶은 말만 짜집게 해서 다운표 붙여서 내보낸 건데 그건 나의 전체 이야기를 반영하지 못한다.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일리가 있죠. 그리고 우리 아까 이제 유튜브가 어떤 플랫폼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플랫폼이 그런 걸 담아내기 훨씬 더 효과적인 툴인 것도 맞습니다. MBC 뉴스에서 짧게 잘라가지고 1분 30초짜리 리포트에서 전체 맥락을 담기는 쉽지 않고, 우리가 그동안 그런 방식으로 뉴스를 소비했었는데 두부처럼 잘 잘라서 종이신문에 담긴 그런 뉴스를 보고 세상을 이해했었는데, 사람들의 지금 이제 욕망, 니즈는 전체 맥락,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자초지청 처음부터 끝까지 풀 스토리를 듣기를 원하는데 그건 유튜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언론에 대한 불신도 있겠지만 사람들의 이제 수요라는 게 판단은 내가 한다. 우리가 뭐 물론 이제 김어준이 스스로 편파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 들어보고 편파인지 아닌지 내가, 그리고 이 방송을 들을 건지 말 건지 내가 선택한다. 그리고 9시 뉴스를 틀어놓고 들려주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그런 뉴스 소비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건 완전히 그 새로운 어떤 뉴스의 소비 방식이고, 그 부분에서 유시민의 말이 상당히 맞기도 하죠. 김어준의 저널리즘은 근데 사실은 팩트를 찾는 저널리즘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런 뭐 맞습니다. 약간 옛날에 주진우 기자하고 같이 할 때 약간 그런 게 있긴 했지만 그거보다는 오피니언 저널리즘이죠. 그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그런데 또 이제 그 김어준 팬덤에서 말하는 것들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린공감 TV, 김어준 아니지만 청담동 룸사롱 이슈 있었죠.
김의겸 전 의원이 뭐 네네네. 같이 협업해서 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돌아서 보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여전히 예를 들면 그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어디까지 우리가 수용할 것인가. 실제로 이제 그게 나왔고 충분히 반박을 거치면서 사실 무근인 것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물론 여전히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 분들이 있지만 또 김어준이 이야기했던 세월호 고의 침몰 뭐 음모론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엄청난 사회적인 그 뭘까요? 그 토론에 대한 그 사회 비용이 손실됐지만 결국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지금은 정리가 됐거든요. 네. 솔로이드 밸브 고착 때문에 사고 났고 뭐 무슨 이제 잠수함이나 아니면 고의로 닻을 던져서 침몰했다는 건 사실 아니다라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네. 근데 김어준이 다 음모론만 말하는 것이냐라고 보면 저는 이제 일정 부분 인정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과거에 선관위 디도스 공격 그 의혹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만 해도 야 김어준이 또 음모론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디도스 음모론은 디도스 공격은 김어준이 처음 제안했지만 사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지난 지방선거 때 페라가모 구두 논란도 있었죠. 이거는 여전히 사실은 알 수 없는 영역. 뭐 이거는 사실 의혹일 뿐이고 검증이 안 된 사건인데 생태탕 찌백이죠. 네, 생태탕집 아들이 오세훈이 페라가모 구두를 신고 온 걸 봤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거의 그 선거 판도를 엄청나게 흔들었죠. 그리고 아직도 사람들은 페라가모 구두가 입증이 됐는데도 오세훈이 당선됐다라고 이제 부글부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 이제 그게 선거의 뭐 핵심 쟁점이었느냐라는 뭐 논란도 있지만 김어준은 페라가모를 가지고 선거의 핵심 이슈로 끌고 들어왔고 그게 어떤 선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상당 사람들이 이제 김어준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김어준이 부르면 민주당 의원들이 우르르 가서 그 방송에 출연하고 지난 그 총선 때는 뭐 이렇게 그 아니 거의 선대본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었죠. 근데 그게 예를 들면 페라가모 구두 네. 그리고 뭐 청담동 룸살롱 이런 게 김어준이 직접 가서 취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저널리즘은 아니잖아요. 어디선가 취재한 거를 가지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어떻게 보면 아젠다 세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덧붙이는 커멘터리 아니에요? 그 페라가모 구두 같은 경우는 직접 김어준이 제보로 받아서 이 생태탕집 아들이 직접 출연을 했고요. 직접 출연을 예. 시키는 방식으로 얼마 전에 김정섭 그 검사의 뭐그 뭐죠 그 처제였나요? 그 이제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가족이 나왔었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그 매체 파워 커지니까 직접 단독을 하기도 하고 직접 제보를 해서 나와 하기도 하고 김어준 채널이 그만큼 이제 사회적 언론으로서 역할을 갖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이제 주장들이 상당 부분 이제 어떤 이쪽에서는 음모론으로 보는 성격도 있지만 주류 언론 못지않게 팩트 파인딩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마지막 포인트하고 연결이 되는 네.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직접 목소리를 내도록 해준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네. 이제 사실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주장인데 네. 사실 확인되지 않은 걸 얘기하지 않느냐는 네. 그런 반론에 대해서 지금까지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기성 언론이 너무나 가혹했고 모두 다 민주당 정부는 비판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네. 해서라도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게 결국은 세 번째 주장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그날 김의원 실장이 얘기했던 것 그리고 지금 이제 주류 언론이 상당 부분 이제 우리 유튜버 다르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검증을 한다. 사실 확인을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않는다. 우리는 최소한 객관성을 지키려는 그런 노력을 한다라는 건데 안타깝게도 사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독자들, 시민들이 많지는 않긴 하죠. 과연 당신들이 그렇게 뭐 저런 원칙을 잘 지켰느냐. 안타깝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아까 조국 사태 때 검찰이 던진 주장을 일방적 받아쓰기 하지 않았느냐. 사실 이건 정말 한국 언론이 풀어야 될 고민이긴 한데 어떤 팩트가 던져지면 사실 먹이를 보고 달려든 개처럼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검찰이 아무튼 뭔가 의혹을 던졌는데 검찰은 나름 이제 그 공적인 기관이고 거기서 사실은 의도를 가지고 던졌다고 한들 그게 테이블에 올라오면 그걸 완전히 안 본 척할 수가 없고 누군가 물어서 던지면 그게 정치적 공방이 확산되고 계속해서 따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한 발 물러나서 보면 이게 결국 검찰이 기획한 그림이고 이거 자체가 법정 바깥에서 뭔가 정치적 효과를 만들어 가지고 법정에 가기도 전에 뭔가 정치적 이제 의도를 가지고 그걸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언론이 그걸 보고 사실은 이제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난 몇 년 동안 그런 상황들을 보면 언론이
그렇진 않다. 계속 언론이 그런 도구로 활용되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언론이 반성을 하고 좀 장기적으로 극복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네요. 게다가 이제 지금 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전직 검사가 네. 여당 대표가 된 이런 상황은 네. 오히려 지금 유시민 네. 평론가나 김어준 저널리즘에 더 네. 정당성을 실어주게 그렇죠.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는 진실을 찾는 정의로운 언론입니다라고 말한다 한들 지난 몇 년 동안에 사실 이제 언론이 그런 이제 검찰 권력의 어떤 도구로 활용됐다라는 비판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까지는 신뢰를 회복하는 상당한 어떤 이제 그런 오랜 또 이제 새로운 학습이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가장 언론의 신뢰가 높았을 때 지금 이제 그 MBC, KBS 다 뭐 신뢰도 조사하면 뭐 10% 미만이거든요. 가장 신뢰도가 높았을 때, 갤럽 조사 높았을 때가 JTBC가 무려 44%를 찍었을 때가 있습니다. 2016년 이제 10월 그 태블릿 PC 네. 사건 무렵이었죠. 박근혜 대통령 네. 탄핵 때. 절대적인 사실 그때만 해도 2016년 12월만 해도 언론의 뭐 저널리즘의 추락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저널리즘 주도로 사회가 바뀐다. 우리가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민주주의 구현했다라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MBC도 뭐 10% 초반대로 떨어졌고 대부분 언론사들이 지금 이제 10% 미만 그리고 아무 언론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90% 넘습니다. 아니 50% 넘습니다. 그거는 사실 이제 언론이 그 물론 이제 우리가 그 기성 언론과 유튜브에 이제 예를 들면 그냥 채널들과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을 것이고 여전히 주류 언론이 한국 사회의 모든 담론에 기초 팩트, 우리는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 그다음에 검증하고 또 일반인이 가지 못하는 현장에서 날것의 팩트를 길어내는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점심 메뉴가 뭔가요?라고 압수수색 현장에서 물어보는 것도 기자의 역할이고 그게 그런 그 숱하게 지루하고 뭐 보잘것없는 사실 확인을 과정 거쳐서 진실에 다가가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언론이 갖는 그런 불신들, 그다음에 그 동안의 실패에서 사실 그걸 극복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제 김의원 실장이 빠뜨렸던 부분은 더 처절한 반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김의원 실장과 유시민 그 평론가가 저는 빠뜨렸던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론은 늘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저는 김의원 실장이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진실을 찾지만 진실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편견과 편향 덩어리고 그렇지만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만 모든 언론은 각각의 편향이 있다. 네. 독자들은 그걸 전제로 뉴스를 보셔야 되고 노력하는 언론이 그러네요. 있지만 네. 그걸 그 취사 선택해서 그 재조합하는 건 독자들 역할이고 어느 언론이 더 잘하는가를 보고 비교하면서 봐야 된다. 언론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100%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좀 더 그 공정성과 객관성을 추구하는 언론들이 있는데 그 차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그런 말했으면 생각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도 편향이 있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김어준 저널리즘의 솔직함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그런 면은 좀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좀 네. 정리를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백종원 씨하고 또 한겨레하고의 이 지금 논쟁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네. 그거 마지막으로 우리가 언론 어떻게 소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코멘트하면서 그거 좀 그렇죠. 얘기해 네. 주세요. 아무튼 그 유튜브 시대가 오면서 정보 접근권이 늘어나는 거 환영할 일이고 결국 저는 변별력이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아까 뭐 JTBC가 치고 왔던 것처럼 그리고 MBC가 바이든 날리면 사건 이후로 그래도 신뢰도가 높은 편이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MBC를 신뢰한다는 사람들은 상당 부분 진보적 성향,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주류 언론이 의제 설정, 그다음에 고도의 나름 취재 전문성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일반인이 갈 수 없는 그런 이제 팩트 파인딩 그런 것들을 잘해야 된다. 현명하게 뉴스 읽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조언을 한다면 둘을 반반씩 섞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골라보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내가 보여주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 찾아보는 유시민식 접근도 당연히 맞고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의심하고 요즘 에코체인버라고 하잖아요. 그 반영시 효과. 내가 보는 게 전부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는 안 된다. 이게 전부일까?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한 다른 뭔가 있을까라는 거 계속해서 다른 의견에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게 핵심이네요. 결국에는 모든 나에게 전해주는 모든 메시지는 편향이 있다. 네. 뭐 유튜브든 뭐 기성언론이든 그게 네. 중요한 게 아니고 편향이 있고 결국 라스트 리조트는 소비자네요. 네. 본인이 결국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김어준은 뛰어나지만 판단해야 한다. 김어준도 실수를 한다. 그리고 많이 김어준도 틀렸고. 김어준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검증하면서 봐야 된다. 물론 그렇지만 김어준이 굉장히 잘하는 부분 그리고 기성 언론이 반성해야 될 부분 물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에겐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한데 그 토론은 다른 생각에 노출하는 데서 출발한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여기까지 말씀 마무리 짓고요. 조금 기다리시면은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나오셔서 ASML, 지금 요새 삼성전자도 TSMC도 벌벌 긴다는 그 기업의 기술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환 대표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이버의 가장 중요한 수익 모델은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였어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PC로 가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네이버 웹툰 앱에다가 만든 게 뭐냐? 웹툰 다 보면 마지막에 작품 끝에 빅 배너라고 광고 배너가 걸립니다. 그걸 우리가 PPS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고주가 네이버에 광고를 맡기면 컨텐츠 밑에 배너를 걸고 배너를 보는 만큼 그 작가한테 일정 수익을 주는 겁니다. 이 네이버 웹툰이 상장의 가장 중요한 수익 모델의 가치가 광고 모형입니다. 아직은 PPS를 걸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근데 만약에 미국에다 PPS를 걸면 저는 광고의 시장 규모가 훨씬 커질 것이고 작가한테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갈 것이다. 네이버 웹툰이라는 플랫폼은 상품을 파는 플랫폼이 아니라 작가가 성장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라는 기업도 살고 네이버 웹툰도 수익 구조가 좋아지고 작가도 수익이 좋아져서 작가 수익이 좋아지면 더 많은 시나리오 작가나 스태프들을 갖게 되고 더 좋은 원작이 나오면 더 시즌제는 강화되고 그 이야기도 헐리우드 중심의 드라마나 영화의 원작으로 잘 잡게 되면 네이버 웹툰은 웹툰 플랫폼이 아니라 헐리우드의 가장 큰 영화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테크노믹스 시간입니다.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박사님 모시고 오늘은 ASML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게 무슨 기업인지 생소하시죠? 이 기업에 지금 TSMC하고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벌벌 길 정도로 슈퍼을이라는 기업이라는데 그거 좀 설명드리려고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진짜 슈퍼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좀 우리 슈퍼갑은 들어봤어도 슈퍼을은 못 들어봤는데. 뭐 ASML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갑질할 때 이 납품업체들 이 보통 납품 받는 업체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가격도 후려치고 뭐 괴롭힘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갑의 구매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이 만약에 을이 이 값도 어쩔 수 없는 독점적으로 물건을 납품하는 얘네 아니면 어디서 딴 데서 살 수 없는 이런 강력한 판매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당연히 벌벌 기해야 될 텐데요. 바로 오늘 말씀드릴 ASML이 반도체 업계에서 대표적인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다루면서 GPGPU하고 뭐 AI 가속기 경쟁력, 뭐 HBM 사로 돌아다니면서 HBM까지 장착한 이 새로운 4세대 블랙웰 GPU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엔비디아도 어떻게 보면 좀 독점적 지위에 있는 기업이라서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를 한참 했잖아요. 기술력 그렇죠. 때문이라고. ASML도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ASML이 그럴 수 있는 것에는 역시 독보적인 기술력이 그 뒤에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독보적인 기술력이 과연 무엇인지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떤 부분에 그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반도체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공정이 소위 얘기하는 포토 공정입니다. 이게 포토 리소그래피의 약자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반도체라는 건 사실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뭐 수십억, 수백억 개의 그 자그마한 트랜지스터 갖다가 그 안에 축소시켜서 그 안에 다 그냥 집적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주 복잡한 이 회로 패턴을 갖다가 이 반도체 칩을 만드는 게 그 실리콘 웨이퍼죠. 거기다 정확히 그걸 찍어내서 그걸 갖다가 정확히 깎아내고 가공할 수 있게 해줘야 될 텐데 그 패턴을 딱 여기 찍어내는 작업이 바로 이 포토 공정입니다. 근데 요걸 담당하는 기계가 이 전 세계에서 특히 요즘 이 최첨단 요즘 뭐 지난번에 AI 가속기 같은 경우 뭐 4나노 공정 쓰고 애플의 요 여러 가지 AP나 그런 건 3나노 공정 쓰고 이런 2나노, 3나노, 4나노 이 최첨단 공정에는 이 EUV라는 굉장히 이제
이 최첨단 기술들을 쓰게 되는데 아. 이 기술을 가진 기업이 바로 ASML밖에 없습니다. 아, 이게 지금 굉장히 순식간에 어려워져서 심화 과정이 돼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걸 좀 일단 하나하나 설명드려야겠죠. 네,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네. TSMC가 파운드리로서 세계 1위 기업이고 네. 파운드리라는 건 이렇게 반도체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반도체 설계하는 기업들이 준 설계도를 가지고 네. 말씀하신 그 웨이퍼에다가 뭔가를 찍어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는 그 기업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칩을 만드는. 실리콘 요 판에다가 그걸 웨이퍼라고 하죠. 거기다가 하나하나 그 미세한 이 회로를 갖다가 새겨야 되는데 근데 EUV라는 거는 그거를 새기는 그러니까 장비. 새기는 장비를 뭐 아. 보통 EUV 장비라고 아. 합니다만은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아, 이게 뭐 이 EUV 장비, 포토리소그래피 장비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그 요 웨이퍼 위에다가 회로 패턴을 찍는 프린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린터. 네, 프린터인데 우리가 뭐 잉크젯 프린터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잉크를 찍 쏴서 그 패턴을 그리지만은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빛을 쏴서 빛으로 여기 이제 쫙 그걸 새겨 넣습니다. 아. 그런데 요게 지금은 요 회로의 선폭이 뭐 2나노미터, 3나노미터 이렇게 굉장히 미세해졌지 않습니까? 네. 뭐 2나노미터, 3나노미터니까 별로 이 실감이 안 가실 텐데 우리 머리카락의 굵기가 보통 한 75 마이크로미터 정도이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 굵기의 몇만 분의 1 정도로 가느다랗게 요걸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려면은 이 빛을 보통 빛을 쓰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광선을 쓰면 안 되고 파장이 점점점 짧은 아주 미세한 빛을 써야 됩니다. 아, 그게 우리가 가시광선보다 그런 파장이 짧은 걸 자외선이라고 하는데요. 자외선 중에서도 이 가까운 근자외선이 있는데 이 지금 EUV 장비는 극자외선 거의 X선에 가까울 정도의 아주 짧은 극자외선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요 색이는 요 빛이 점점 미세해진 그런 장비라 볼 수 있는데 이 EUV를 다루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적 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걸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지금 ASML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ASML에서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TSMC든 삼성전자든 네, 어쨌든 다 반도체 지금 줄 서 있는 생산하려면 거죠. 줄 서 있게 된다. 그게 감을 좀 잡으려면은 이 장비가 어느 크기고 가격이 얼마고 이런 걸 좀 알면 감이 좀 더 잡힐 것 같아요. 뭐 이 스튜디오에 진짜 한 10배 정도 되는 방을 꽉 채울 정도의 어마어마한 크기고 그래서 무게도 한 150톤에서 200톤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스튜디오가 한 뭐 3평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30평형 아파트 하나를 채울 정도의 더 됩니다. 더 큰 네, 4, 50평 되는 네, 삼성 예전에는 이 정도의 정도 장비. 장비도 있었는데 네. 요즘 장비들은 이 어마어마하게 커졌고요. 네. 그리고 가격이 그래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150톤 무게도 한 그렇게 된다고. 150톤, 180톤에 좀 더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가격은 얼마나? 가격이 지금 요즘 최신 모델이 제가 듣기로는 한 1억 8천만 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2,400억 원 정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 비싼 기계네요. 네, 하나에 2,400억 원씩 하는 거고, 근데 이것도 약과입니다. 지금 또 차세대 장비가 나와갖고 네. 지금 뭐 인텔부터 이걸 막 가져가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이걸 좀 빠르고 많이 크게 찍어낼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인데 지금 그 차세대 모델은 벌써 한 4천억, 5천억 부르고 있습니다. 가격이. 그렇군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데서 이 장비를 뭐 4천억, 5천억짜리를 산다고 그러면 그게 전체 반도체 공정에 들어간 이 장비 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하죠. 보통 장비 라인 하나 까는데 이제 뭐 몇 조 단위를 얘기하는데 야, 대충 이게 한 뭐 10에서 20% 정도 이제 그 정도 차지할 겁니다. 그 정도. 그러면 그러니까 이 반도체 라인 까는 비용이 조 단위로 올라가는데 주 핵심 공헌을 하는 게 바로 이거고요. 지금 뭐 아무래도 이런 미세 최첨단 공정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파운더리 사업에 지금 목을 걸고 있는 것이 TSMC, 삼성, 인텔까지 최근에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세 회사들이 지금 다들 제발 우리 좀 빨리 주세요. 이게 미리미리 들여와서 좀 셋업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TSMC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지금 요 회사들이 우리 EUV 장비 대략 뭐 주문을 해놓고 지금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대략 거의 한 5조 원어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TSMC, 이 ASML이 그런 지금 말씀드린 EUV 장비만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한 세대 전에 그거보다 조금 파장이 더 긴 거, 이 한 세대 전에 걸 DUV라고 하는데요. 네. 딥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해서
DUV 장비인데 이것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또 많이 사가려는 고객들이 중국 업체들. 아 그래요? EUV는 아. 지금 미국의 수출 규제 때문에 중국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 지금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이것마저 수출 차단 당하기 전에 빨리 그 한 세대 전 모델을 막 그냥 집중적으로 사들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 아마존이니 메타니 하는 이 빅테크들이 뭐 오픈 AI도 그렇고 엔비디아 앞에 돈 싸들고 가가지고 지금 새로운 칩 나오면은 블랙 시리즈 나오면 이제 살려고 예약 주문 다 걸어놨다고 그랬는데 비슷하게 ASML 앞에도 줄 서 있는 거네요, 이 파운드들이. 맞습니다. 뭐 엔비디아 앞에 다들 뭐 조 단위로 들고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ASML도 지금 다 이런 대장비 업체들이 거대한 반도체 업체들이 조 단위 돈을 싸들고 제발 돈을 얼마인지 드릴 테니까 물건만 먼저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ASML이라는 기업이 우린 이름이 생소하지만 엔비디아만큼이나 독점력을 갖고 수익성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이제 떠오른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요 기술적인 면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지고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 포토 리소그래피라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네. 포토 공정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이게 말이 되게 어려워요. 네, 이 리소그래피가 뭐냐면은 입술 시간에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석판화입니다. 석판화. 석판화. 석판화는 말 그대로 이 돌판 위에다가 이제 판화를 찍는 방법인데 우리가 보통 판화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이 칼 같은 걸로 오목볼록 이거 판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네네. 이건 평판에다가 찍는 판화입니다. 평평한 석판에다가 거기다 이제 유성 잉크로 그림을 그려 놓고 그걸 말리고 하면은 요 유성이 된 부분은 이제 거기는 이 같은 유성이니까 그 다음에 롤러로 막 잉크를 바르면은 거기만 잉크가 묻고 요 나머지 부분에는 거기다 물을 미리 발라놓거든요. 그러니까 잉크가 안 묻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종이를 덮어갖고 쫙 찍어내는 이런 석판화 기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평평한 판에서 이 어떤 특정한 패턴을 잘 찍어낸다는 의미에서 이걸 리소그래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포토 리소그래피, 포토가 이제 빛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런 식으로 잉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빛으로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걸 포토 리소그래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방법은 조금 다르긴 한데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옛날 필름 카메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필름 카메라. 근데 요즘은 다 디지털 카메라라서 이걸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이것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또 요즘 다시 유행한대요. 네, 레트로 맞습니다. 감성 살린다고 해서. 레트로 감성 때문에 유행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찍어야 될 사진이 바로 그 아주 복잡하게 설계해 놓은 아주 그 촘촘한 그 회로입니다. 그 회로를 갖다가 우리가 포토 마스크라는 요 6인치 되는 그 판에다가 잘 새겨 놓는데 그걸 갖다가 바닥에 잘 깔아 놓고 그 위에서 빛을 비춥니다. 저 위에서 이 빛을 비추면은 저 중간에 렌즈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거는 저 빛을 갖다가 잘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 이 포토 마스크는 일부는 빛이 통과하고 일부는 막는, 그러니까 우리 OHP 옛날 거기다 이제 뭐 해서 일부는 빛을 막고 하면은 밑에 그림자가 지지 않습니까? 그 그림자를 갖다가 웨이퍼에다 찍어내는 거예요. 그럼 저 웨이퍼 위에는 그 위에 포토 레지스트라는 약품이 발라져 있거든요. 그러면 딱 이 빛을 포토 마스크에서 가려진 부분은 그 빛이 안 쬐어지고 포토 마스크에서 저기 비어갖고 통과한 부분은 그 빛을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겉에 씌워놓은 포토 레지스트라는 약품이 변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빛을 쬐는 부분은 나중에 약품 처리하면 거기는 구멍이 뻥 뚫리고 이 빛을 안 쬐는 부분은 그 약품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거기 구멍이 뚫린 그 위에서 나중에 빔을 쏴줘 갖고 그러면 그 포토 레지스트가 있던 부분은 그 더 파이지가 않고 포토 레지스트가 깎여 나갔던 아까 빛을 비추었던 부분만 더 깊게 파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평평한 실리콘판을 갖다가 오목볼록하게 이걸 갖다가 패턴을 새기는 과정이 이 바로 포토 공정, 그 다음에 에칭 공정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포토 마스크의 빛을 갖다가 얼마나 정확하게 잘 비춰주느냐가 바로 저 반도체가 얼마나 정확하고 이 정확한 모양으로 만들어지는지 결정하는 거죠. 갑자기 지난번에 그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지난 정부 때죠. 네. 그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좀 맞습니다. 갈등이 있었을 나오면, 때 네. 그때 포토 레지스트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억하시는 국산화해야 된다는 그
그 부품인 거죠? 네, 참, 맞습니다. 저 위에 실리콘 웨이퍼 위에다 바르는 저 포토 레지스트한 약품 같은 것이 전통적으로 이런 반도체에 쓰이는 여러 화공약품들이 일본 업체들이 강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일본 업체들이 그동안 과점을 했는데 뭐 최근에 우리도 국산화를 해갖고 이건 유럽 업체들도 있고 해갖고 뭐 일본이 지금 완전 독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는 의문이 네.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 소부장 가지고 뭐 이렇게 다툴 때는 갑자기 그래? 그럼 우리 국산할게? 뭐 포토레지스트 우리가 만들게 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네. 아까 저 공정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뭐 나노 공정 반도체도 만든다고 그러는데 ASML이 하는 거 우리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독점 네. 기업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랬으면 ASM이 이렇게 이 슈퍼올로 윗을 부리지 않을 텐데 저게 뭐 저 부분은 되게 쉬워 보이지만 말로만 들으면 되게 쉬워 보이지만은 저게 어마어마한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술들을 갖다가 해서 조금 더 파헤쳐보면 정말 저 같은 과학기술자가 보더라도 야 정말 대단하다는 부분들이 섞여 있는데요. 그래서 좀 이거는 이해하시려면은 그동안 이 포토리소그래피 장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좀 사연을 알아야 됩니다. 네. 저게 저렇게 빛을 쏴줘 갖고 저 패턴을 새기는 프린터인데 저 밑에 이 빛을 갖다가 계속 쪼이면서 이게 결국에 웨이퍼에 여기 웨이퍼에 보면은 저 동그란 판에 저 쪼이는 부분들이 네모나게 있기 때문에 여기 찍었다가 저기 찍었다가 계속 계속 그 패턴을 골고루 찍어 갖고 판을 다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밑에 웨이퍼가 착착착착 움직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옛날엔 이걸 스태퍼라고 하고 지금은 밑에도 움직이고 위에도 빛을 쏴주는 데도 움직여서 이걸 갖다가 스캐너라고 하는데요. 이게 움직이는 요 착착착 움직이는 요 단위가 일반적인 우리가 일반 눈에 볼 수 있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나노미터 단위로 요 밑판을 갖다가 잘 조절해 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게 회로 손폭이 너무 가늘기 때문에 이게 그 몇 나노미터만 어긋나도 이 반도체 위에 깔아놓는 패턴이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굉장한 이 정밀 기술이 필요하고 또 빛을 갖다가 정확하게 아주 초점을 잘 맞춰서 아주 깨끗하게 저 이미지가 맺히게 쏴줘야지 그걸 약간 좀 흐리게 하면은 우리는 눈이 좀 안 보여 하는 정도지만은 이 반도체는 그 회로 패턴이 역시 망가져서 합선 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광학 기술 같은 것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광학 기술, 뭐 첨단 제어 기술, 그리고 아까 얘기한 포토레지스트나 그런 화학 약품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이런 화공 기술 같은 것들이 다 집약돼서 만들어지는 종합 어떻게 보면 과학 기술의 총화가 바로 저 EUV 장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반도체 기술사를 보면은 역시 처음에 저 분야를 개척한 거는 미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80년대까지는 미국 업체들이 당연히 석권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에 이제 쫙 부상한 것이 역시 일본이죠. 일본도 여러 가지 광학 기술 있죠. 카메라 같은 거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콘, 캐논 이런 데 생각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 시장에 뛰어든 게 바로 니콘 캐논입니다. 아, 그래요? 네. 카메라 업체들인데. 네, 우리가 니콘 캐논이 그냥 카메라 업체들만 알고 있지만은 그 기술력을 살려갖고 저 당시에 저 반도체 바로 이 리소그룹 포토 장비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래갖고 얘네들이 미국 업체를 몰아내고 그 시장을 석권을 했어요. 미국에서 일본을 일단 한번 건너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1990년 무렵만 하더라도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은 니콘과 캐논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3분의 1인 기타 등등 이런 상황이었고 원래 ASML은 그 당시에는 명함도 못 내밀던 회사였어요. 아니 그러게 일본에 가 있는 게 어떻게 또 네덜란드까지 넘어가게 되는지 그거 좀 네. 묘하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ASML이 사실은 합작 회사입니다. 네덜란드의 이 반도체 장비 회사로 ASM이라는 데가 있었고 ASM. 네, L은 빼고. ASM이라는 데가 있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큰 손이 바로 필립스입니다. 필립스. 네, 우리는 지금 필립스 하면 가전제품 아니면 그렇죠. 뭐 의료기기, 오디오. 네, 오디오 뭐 그 정도만 생각하시는데 한때는 필립스도 반도체 업체로서 굉장히 유럽 반도체 업체의 대표주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역시 일본한테 밀려서 거의 사업 접으려고 하는데 사업 접기 전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좀 요 반도체 장비 좀 잘 만들어 보자 해서 그때 만든 게 ASML이죠. ASM 과 필립스가 같이 합작으로 만든 만든 회사가 ASML입니다. 그래서 야 우리 유럽의 마지막 남은 희망을 좀 여기서 불태워보자 라고 해서 이 포토리소 장비에 이제 얘네가 전력 투구를 하는데 근데 뭐 합친다고 꼭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되게 뭐 그거 해도 망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한데 이때 유럽 사람들이 좀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 80년대 막 그 고생을 해가면서 얘네들이 전 유럽이 거의 뭐 뛰어들어갖고 수많은 산학협동 R&D를 열심히 해갖고 90년대부터 얘네들이 좀 성과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점점점 여기 보시면은 이 카메라 업체들이 여기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 아까 얘기한 그 광학 기술이 중요해지기 때문인데요. 이게 점점점 반도체가 미세해지면서 원래는 저 포토 마스크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 반도체 웨이퍼에다가 딱 붙여서 찍었어요. 원래 위에다 패턴을 새길 때 그 딱 붙여서 하면은 그 모양 그대로 이제 빛이 쏘여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요 크기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야 이걸 축소해서 쏴야겠다라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돼요. 보통 요 포토 마스크가 약 15cm, 15cm에 6인치, 6인치짜리가 지금 많이 쓰이는데 요걸 한 5배에서 6배로 축소해갖고 그걸 그대로 요 웨이퍼 위에 쏴주는 그런 식으로 이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스크 밑에도 렌즈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밀하게 이걸 축소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 렌즈 잘 만들던 회사들이 이것도 잘 하게 되는 거죠. 자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네. 위에서 빛을 쏴주면은 포토 마스크를 통과했다가 웨이퍼로 가기 전에 중간 렌즈가 한번 빛을 네, 또 네. 정밀하게 모아줍니다. 요 이제 렌즈들 잘 만드는 기업들이 그래서 각광을 받는 건데 처음엔 그래서 니콘 캐논이 엄청 이제 뭐 쭉쭉쭉 앞서 나가다가 그 당시 이제 이 80년대 90년대 들어서면서 기술에 또 한번 변화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일반적인 빛으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미세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점점 더 파장이 짧은 더 미세한 빛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엑시머 레이저라는 걸 쓰기 시작을 했어요. 엑시머 레이저. 네, 엑시머 레이저라는 걸 이용을 해갖고 요 파장이 거의 뭐 248나노미터, 193나노미터짜리 굉장히 좀 미세한 빛들로 이제 내려가게 됐는데 요 무렵에 ASML이 요걸 갖다가 여기서 뒤처지지 않고 꾸역꾸역 쫓아오다가 2001년도에 ASML이 이 히트작을 하나 내놓습니다. 그게 트윈스캔 시리즈라는 제품인데요. 네, 네. 반도체 공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속도입니다. 속도. 네. 아무래도 저게 반도체라는 것이 한 시간에 웨이퍼를 몇 장 처리해서 내놓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이게 다 돈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빨리 생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요 하나하나 그냥 요거 찍고 그 다음에 기계가 옮기고 하는 거 요 과정을 단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요하겠네요. 그 장비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걸 빨리 돌아가게 하는 게 최대한 중요하겠네요. 가동을 시키는 것이 네. 이 비용을 뽑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요소인데 이 당시에 트윈 스캔이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저 스캐너 하나에서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원래 저 스캐너 위에 이 빛을 쪼여주기 전에 요 전 단계에서 이 공정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검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저기 자료 화면에 보시면은 그래서 저 오른쪽이 빛을 딱 쏴주는 단계이고요. 노공하는 단계고 저 왼쪽이 그 전에 검사하는 단계입니다. 그 포토 레지스트가 잘 발려져 있는지 지금 뭐 여기 어디는 좀 두껍고 얇고 이런 걸 잘 특정해 갖고 그거에 딱 맞춰서 정확하게 이걸 노출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전에는 딴 기계에서 저걸 하고서 옮겨갖고 이쪽에 놔주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네네. 근데 이걸 동시에 한 기계에서 할 수 있는 이 장비를 갖다가 ASML이 만들면서 처음에는 니콘 캐논만 좋은 줄 알았는데 이거 쓸만한데 그리고 생산성은 훨씬 더 좋아졌는데 이거 한 시간에 몇백 장씩만 쭉쭉 찍어내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2000년대 들어서 ASML이 이 점유율을 갖다가 팍팍팍팍 높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EUV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고 아까 요 트윈 스캔은 방금 얘기한 엑시머 레이저 그러니까 이걸 DUV라고 하는데요. 지금 중국에는 팔고 있다는 그 DUV. 그러니까 심자외선, 네네. 딥 울트라바이올렛이라는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요 DUV 장비에서 이 도약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는 이게 빛을 아주 정확하게 모으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발전한 게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요.
이걸 공기 중에 있는 웨이퍼에다 초점을 맞추면은 여기 약간 좀 흐트러질 위험이 있는데 이걸 물에다가 담궈 놓고 물론 여기서 물은 순도 99.99999%의 아주 초순수수에 담궈서 하는 건데 네. 이게 물에 담궈 놓고 빛을 쬐면은 더 정확하게 쬐 수 있다는 걸 그 당시에 이게 개발이 됩니다. 기술이. 그러니까 액침 기술이라고 하는데 네. 이 액침 장비를 갖다가 또 ASML이 먼저 치고 나가요. 아. 캐논보다 니콘보다 네, 먼저 네. 실용화시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진 기술을 이용을 해서 더 빨리 생산할 수 있게 해주니까 네. 2000년대 들어서 이 업체들이 ASML 장비를 많이 사기 시작을 했죠. 네, 네, 그래서 이미 ASML이 2000년대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요. 네. 거기에 이제 결정타를 날린 것이 바로 EUV죠. 아, 그게 이제 EUV군요. 2000년대 들어서서 이제 네, 이제 2000년대 들어서니까 그랬는데. 반도체는 항상 지금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어떻게 하면 더 미세하고 정교하게 만들 것인가 이걸 선행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자 DUV도 보니까 조금 더 공정이 미세해지면은 금방 한계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한계가 한 30나노미터 공정까지는 되는데 그 이하는 안 되겠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 가느다란, 더 파장이 짧은 빛을 써야 되는데 뭘로 할까?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이 ASM이나 이런 쪽은 EUV, 익스트림입니다. 여기선 극자외선 더 짧은 거, 네네. 기존보다도 10분의 1 이하로 아. 요 미세한 빛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원천 기술이 어디가 갖고 있었냐면은 미국이 갖고 있었어요. 아, 여전히 미국이 네, 갖고 미국이 있었군요. 반도체 이 업계를 살리기 위해서 산학 협동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국가에서 R&D 예산을 엄청나게 지원을 해갖고 미국의 이 유명한 이 국책 연구소들에서 이 EUV 광원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 전에는 이 EUV 광원조차 만들기 힘들다고 네, 생각을 했어요. 이건 우리 그냥 일반적인 전구처럼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아주 미세한 주석을 쓰는데요. 주석을 갖다가 엄청나게 가열해 갖고 플라즈마 상태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원자핵이랑 전자랑 따뜻어 놓은 이 이를테면 뭐 기체 이상의 굉장히 따뜻어 놓는 상태를 만들어서 거기다 레이저를 정확하게 쏴주면은 이게 레이저 맞고 한번 벙찐 이 부풀어 오른 이 주석 원자에서 주석 요 원자핵에서 그 다음에 뿅 하고 이 EUV를 내놓습니다. 네, 네. 이게 막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이건 미국이 먼저 실용화해요. 아. 그러면서 야 우리 미국이 개발한 기술이니까 이거 되도록 우리 미국 장비 업체가 이걸 이용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했는데 이미 그때쯤 되니까 미국 장비 업체들이 거의 전멸한 상태여갖고 기술을 줘도 실용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00년대인 거죠? 네, 그게? 2000년대. 아, 이미 미국 제조업이 많이 그쵸. 이제 쇠락한 상태.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지금 거의 그 상태여갖고 그 당시 미국의 실리콘밸리 그룹이라는 그런 장비 업체가 남아 있었는데 얘네한테 줬지만 얘네가 이미 돈이 다 떨어지고 해갖고 더 이상 살릴 상황이 못 됐어요. 그래갖고 이때 ASM이 딱 접근합니다. ASM이 미국 정부랑 양해를 해갖고 우리가 SVG를 인수해갖고 우리가 이제 잘 키우겠습니다. 허락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해갖고 그 SVG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 ASM이 인수하면서 기술 라이센스까지 다 가져갑니다. 근데 그게 일본 기업들도 좀 눈독을 들였을 것도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아직 경쟁 중이잖아요. 니콘 캐논도 달라고 막 읍소했지만은 미국 의회에서 거부합니다. 일본은 경쟁 국가이기 때문에 너네한텐 못 줘. 이렇게 그러니까 해갖고 이 황금의 열쇠를 갖다가 네덜란드 ASML에게만 준 거죠. 지금은 또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한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 생각에는 플라자 합의 이후에 미국이 계속해서 일본을 그렇죠. 견제하는 아직은, 분위기였던 그죠. 거예요. 일본을 반도체 협정 견제하는 해가지고 일본 반도체 기업들 막 인수합병 시키고 뭐 이런 판을 미국이 만들어가고 있던 때였던 거죠 그때까지. 맞습니다. 저희가 일본 얘기를 할 때도 2000년대 초가 일본이 어느 편 확실하게 쓰지 않고 약간 좀 이 박쥐짓을 할 때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못 믿어온 상황이었으니까 그래도 좀 더 확실한 동맹 네덜란드에게 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최근에 왜 그 미국에서 ASML의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거를 막는 정책을 맞아요. 쓸 네. 때에 이게 ASML 유럽 기업이고 민간 기업인데 저래도 되나는 생각을 했는데 시작이 어떻게 보면 또 미국 정부의 일종의 특혜를 맞습니다. 받아서 ASML이 성공을 하게 된 ASM이 거예요. 성공하는데 굉장히 또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네. 미국 정부가 이렇게 수출 규제 할 때 ASM이 이걸 노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네네. 노라고 했다가는 또 미국 정부가 이제
목줄을 죄고 있는 원천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 야 너네 라이센스 못 줘, 너네 사용 금지라고 해버리면은 이 반도체 업체 판도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ASML은 네 알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반도체 관련된 제조 기술을 동아시아에서 다 갖고 있잖아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대만하고. 네. 이거에 약간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장비 쪽은 이렇게 유럽 쪽에 조금 포트폴리오를 미국 입장에선 해놓은 거일 수도 그런 있겠어요. 것도 다 있죠. 네. 네. 어느 한쪽엔 몰아주지 않겠다. 우리가 다 목줄 하나하나 줄 수 있게 분산시키겠다는 그런 정책에 의해서 ASML이 또 수혜를 입은 거죠. 네. ASML 기술력에 대해서 좀 한두 가지 조금 더 짚어볼 게 있으면 짚어보고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ASML에서 결국에 근데 이 ASML이 미국 기술만 갖고 이렇게 성공한 건 아니고요. 물론 유럽 기술들 총동원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그 렌즈를 만드는 여러 가지 기술들. 우리 카메라 하면은 일본만 잘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독일도 광학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ASML은 이 광학 부분을 갖다가 독일의 짜이스에게 이 의존을 했습니다. 짜이스. 네, 우리 안경 보면은 안경 알 중에서 굉장히 독일제 좋은 것 중에 짜이스 있지 않습니까? 엄청 비싼 안경 네. 그 옛날엔 짜이스가 안경. 그냥 종합 광학 기업으로 되게 유명했는데 안경 만드는 회사가 반도체 그 아. 공정 렌즈도 만드는 거예요? 짜이스가 원래 전통의 명가입니다. 짜이스는 역사가 거의 한 180년 된 회사고요. 전 세계 최초로 산학협동 이 R&D를 선구적으로 해갖고 기술력으로 일어난 회사라고 또 유명합니다. 야, 우리 반도체만 TSMC, 삼성전자, 엔비디아 정도까지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인텔 이런 생각하는데 유럽에도 지금 전통의 명가가 많네요. 그럼요. 관련해서. 유럽의 전통 명가 짜이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갖고 이 짜이스가 이 광학 장비를 이 내부를 갖다가 다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런 DUV, EUV 장비가 원활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거죠. 이거 또 이제 반도체라는 게 결국엔 독일의 짜이스 같은 기업이 없으면 또 만들 수가 없는 그렇죠. 유럽에도 상황인 중요한 거네요.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럼 자이스도 좀 돈을 많이 벌고 있나요? 아유, 요즘 엄청나게 반도체 벌고 호황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 ASML이 연간 매출이 한 40조 원 정도 저희가 보고 있는데 네. 40조 원, 경기가 좀 50조 원인데 짜이스도 이 안에 렌즈 같은 걸 납품해 갖고 한 연간 5조 원 정도 법니다. 그 비중이 굉장히 높네요. 네, ASML 버는 거에 한 10분의 1 정도는 짜이스가 갖고 가는 거죠. 그러네요. 네. EUV 장비는 그 자체로 또 저번에 우리 데이터 센터 얘기하면서 에너지 엄청나게 소모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EUV 장비도 좀 그런 게 있나요?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왜 반도체 라인 새로 깔면은 전기를 엄청나게 먹어가지고 또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UV는 발생시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원래 EUV가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 걸 억지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걸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집어넣은 에너지에 비해서 EUV가 나오는 게 굉장히 효율이 낮아요. 그렇구나. 거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네, 에너지 10을 집어넣으면 1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만드는 것 자체도 어렵고 이게 만들어도 EUV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이 EUV가 쭉 이동을 하면서 심지어 공기 분자들에게도 이게 흡수가 됩니다. 쉽게 네. 주변에 흡수가 많이 돼요. 그래서 저게 장비를 완벽한 진공 안에서 가동을 시켜야 되고 이 EUV 같은 거는 워낙 여기저기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리로 만든 렌즈도 못 쓰고 반사경, 거울을 써야 되거든요. 특수 코팅을 한 이 반사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한 번 거울에 부딪힐 때마다 또 한 20-30%씩 이게 날아갑니다. 그만큼 네. 조금 생산한 게 계속 부닥칠 때마다 이 부닥치는 것도 이제 자료 화면이 있는데요. 예, 저렇게 저 오른쪽 밑에서 네네. 이 빛이 생성이 돼갖고 저게 퉁퉁퉁퉁 부닥치면서 저게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저 위에 보면 이건 포토마스크가 반사식 포토마스크예요. 그래서 네. 천장에 달려있는 포토마스크 부닥쳐갖고 저 밑에 있는 웨이퍼까지 저렇게 수많은 거울을 거쳐야만 저게 탁 빛이 모이게 되는데 EUV가 형성되어서 네, 모이는 저게 거예요, 딱 과정이. 저 웨이퍼까지 모이는데 저렇게 저거는 진짜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 거울 하나하나 만드는 거, 짜이스가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고 와. 또 저걸 통과할 때마다 얘기한 것처럼 계속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이걸 빨리빨리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집어넣어서 EUV를 많이 생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갖고 저거 장비 한 대가 소모하는 전력이 보통 1메가와트 정도 돼요.
1메가와트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보통 1000메가와트를 생산합니다. 아.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 어마어마한 원자력 발전소 생산하는 전기의 0.1%를 저거 한 대가 쓰고요. 저거 한 대가. 네. 그리고 우리 가정용 밥통에 한 1000개, 2000개 정도 분량을 쓰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저거 돌리고 엄청- 있으면 우리 전기밥솥 한 2000개 2000솥 정도 짓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 됩니다. 이게 그전에 DUV에 비해서 그래서 에너지를 10배 이상 잡아먹어요. 야, 물리학 박사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오긴 하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반도체 초미세 공정이라는 게 자연의 법칙을 많이 거슬러서 만들고 네.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에너지 손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자연에선 거의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억지로 막 저걸 해가면서 EUV를 생산하고 그걸 저렇게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정확히 모으고 이게 또 흐트러지지 않게 아주 정밀 미세 기술로 착 움직이면서 온라인을 해갖고 쫙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저 에너지와 노고가 드는 거죠. 그런 낭비를 하면서도 만든 그 장비를 들여와서 TSMC 삼성전자에서는 엔비디아에서 설계한 칩을 생산을 하는 그렇죠. 거죠. 그 AI 칩을 데이터 센터에 가져다가 이제 오픈 또 AI니 거기도 메타니 엄청난 이런 데서 또 전력을 굉장한 전략을 쏟아부으면서 네. 우리가 챗 GPT에 뭐 질문 하나 하면은 그 결과가 톡 튀어나오게 만드는 지금 이 과정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IT 문명이라는 것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이 기술과 에너지를 소모해가면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이건 네. 진짜 우리 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궁금한 점일 것 같아요. 이 장비를 들여올 때 삼성전자든 TSMC든 줄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ASML이 독점하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또 보면 TSMC가 더 많이 잘 가져가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그렇게 또 쉽지 않은 것 같고. 그거는 네. 왜 그런 거죠? 이거는 돈 많이 주는 쪽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좀 TSMC와 ASML의 약간 특수 관계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까 ASML을 낳게 한 이 아버지 뻘 되는 회사가 필립스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원래 TSMC가 이제 만들어질 때 기술 도입선이 또 필립스였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 ASML 장비를 갖다가 TSMC가 열심히 깔았어요. 왜냐면 이게 다 필립스 공정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요 TSMC 장비, ASML 장비가 TSMC에 잘 놓기도 좋고 해갖고 그런 면에서 옛날부터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고 네. 물론 뭐 삼성도 뭐 그렇다고 관계가 나쁜 건 아닌데 네. 이 TSMC가 굉장히 ASML 좀 약간 더 목을 맸고 그런 게 있었고 지금은 아무래도 역시 TSMC가 그만큼 주문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TSMC가 훨씬 지금 주문량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납품 때문에 주문량이 많은 건가요? 엔비디아 말고도 애플이나 여러 가지 퀄컴이나 요즘 다른 많은 업체들이 요즘 삼성 파운드리가 요 초미세 선단 공정에 가면서 약간 수율이 안 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수율에 만족 못한 이 고객들이 TSMC 요즘 많이 가고 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TSMC 주문이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뭐 그런 차원이 있죠. 그래, 근데 장비를 제대로 못 들여오면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또 생산량을 늘리기에 한계가 생기고 이런 악순환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인텔이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인텔이 지금은 또 그 다음 세대 장비를 먼저 지금 달라고 해서 또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결국에 반도체는 이런 식으로 캐펙스 싸움입니다. 지금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 요 첨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계속 또 미래 장비를 들여오는 데도 투자해야 되고 이게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야지 여기서 뒤처지지 않고 가는 건데 지금 삼성이 약간 좀 파운더리 사업이 삐끗하면서 이 부분에서 약간 TSMC에 비해서 곤경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군요. 뭐 일본 업체들 약간 니콘이나 캐논 이런 데가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수입선이 좀 다변화되면 편할 텐데. 네, 아무래도 이게 공급선 많이 공급할 수 있어야 이 구매자 입장에서도 좀 숨통이 트일 텐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쉽지 니콘, 않고. 캐논 같은 경우 이 선순환이 많이 끊어졌어요. 네. 그래갖고 지금 이 어마어마한 ASML도 지금 어마어마한 R&D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데 니콘, 캐논이 이만큼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니콘 요즘 또 니콘, 캐논이 폰카 때문에 카메라 사업이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거기도 돈 사정이 만만치 않고 캐논은 원래 다른 이 기술을 갖다가 개발하고 있었어요. EUV로 이렇게 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아주 정밀한 틀을 만들어 갖고 와플 찍어내듯이 얘를 갖다가 푹 찍어 갖고 이 새길 수 있는 이런 기술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아직 정밀도가 그만큼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 당분간 ASML 독주는
네. 엔비디아처럼 계속 맞습니다. 되면서 돈은 많이 긁어 모을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전자 같은 곳은 좀 답답한 상황이네요. 네. 좀 이런 상황이 이어질 걸로 보세요. 네, 이게 뭐 최소한 뭐 저는 엔비디아 천하보다 ASML 천하가 더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훨씬- 엔비디아보다 ASML이 더 네. 성장세가 오래 갈 것이다. 아, 성장세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반도체 업계는 사이클을 타지 않습니까? 아, 네네. 설비 투자는 이게 사이클을 타지만은 기업의 영속성 측면에서 아. 안정적으로 길게 가는 측면에서는 아. ASM이 더 유리합니다. 아, 엔비디아보다. 네, 엔비디아가 물론 성장세는 더 빠르지만은 엔비디아의 성장세가 5년 뒤에도 지속될까라고 할 때는 약간 반반 그 정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5년 뒤에도 ASM이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할까? 아, 그거는 90%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래요? 않나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뭐 좀 미국에서 중국 관련된 수출 제재하거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리스크가 있진 않아요? 아무래도 지금은 이 좀 더 한 세대 전에 DUV 장비를 이 중국이 많이 사주니까 중국 만약에 수출 제재를 더 쪼이면은 그만큼 매출이 줄어들 문제는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 그만큼 이 또 자유진영에서 캐팔 많이 늘릴 것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좀 덜할 것 같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EUV는 중국이 못 따라올 것 같아요. 아, 지금 미국의 요 기술 제재가 되게 촘촘합니다. ASM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 아까처럼 ASML 이외에도 수많은 이 요소 기술 기업들이 서방의 이 최고의 기업들이 다 뭉쳐서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건데, 지금 미국이 그 기업들 하나하나 다 중국엔 팔지 마 이렇게 막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그 많은 걸 다 국산화할 수 있을까? 이거는 좀 회의적이죠. 야, 만만치 않네요. 아니,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최 박사님께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지내셨고 또 물리학 박사님이시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과학기술하고 어떻게 보면 기업이 어떻게 영속되는지에 대한 이 시장의 관점 두 가지를 융합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들으면서 느낀 게 어쨌든 미국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그 국가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 반도체 장비는 유럽에다 좀 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이라는 그 힘을 가지고 유럽에 떼준 결과가 ASML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업이 성공하고 경제를 좀 튼튼하게 만들려면 이런 지정학적인 문제, 국가 간의 관계 이런 것들 잘 파악하고 잘 파고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들면서 또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새기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에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전 11시에 라이브 진행하고요. 내일도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승병 박사님하고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